안녕하세요. C급 리포트 벤자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동작을 지역이 이수진 신드롬으로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이수진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렇죠. 궁금하죠 지금. 네, 열기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상하셨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처음에 이제 3월 5일이죠.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수진 이제 판사를 이제 전략공천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 3월 5일에. 그때 이제 해볼만하다. 요 정도면 좀 싸움이 되겠다. 정도의 생각이었지. 근데 이제 3월 15일 날 전략공천이 발표되고 나서 한 열흘 뒤였죠. 이제 KBS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수진 후보가 37.3%, 그리고 이제 나경원 씨가 33.9%, 한 3, 4% 정도 이렇게 이제 앞설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초반 여론조사고 하니까 또 여론조사가 조금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크게 이제 고무되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여론조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진행이 되는데 그때마다 자꾸 이제 이수진 후보가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또 지역을 다녀보면은 우리 민주당 후보, 이수진 후보를 대하는 게 굉장히 부드럽다. 이걸 갖다 뭐 제가 본 건 아니지만은 주변에 같이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변에 사시는 오랫동안 지역에 사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잘하면은 대어를 낚을 수 있겠다. 크게 한번 낼 수 있겠다. 이수진 후보가. 그런 생각이 요즘은 뭐 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선거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후반부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수진, 그녀는 누구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수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보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고요. 이수진 후보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많이들 알려주고 있죠. 이제 이수진 후보가 와서 이제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뭐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일찍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삼남매가 이제 단칸방에서 이제 방 하나에서 네 식구가 다 이제 기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좀 참 불편함을 떠나서 이제 공공한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제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당시에 또 행상을 이제 어머니가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니까는 이제 행상을 다니셨는데. 행상이 뭐예요? 행상은 이제 물건을 갖고 다니면서, 노점은 이제 한 군데 이렇게 박혀서 털을 잡고서 물건을 파는 게 노점이고, 행상은 이제 물건을 들고서 뭐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거 갖다가 뭐 옷까지도 갖고 다니는 분들 계셨고 뭐 야채라든지 뭐 등등을 갖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두부, 콩나물 뭐 이런 거를 갖다 이제 파는 거죠. 그런 이제 행상을 하셨는데 빙판길에 이제 넘어지시는 모양이에요. 겨울에 이제 빙판길에 넘어지셨는데 보통 넘어지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고관절이 부러지든지 굉장히 상처가 좀 많이 다치게 됩니다. 이제 겨울에 좀 나이 드신, 특히 여성들 뭐 골다공이 있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다치기 마련인데 수술비가 없다 보니까는 이제 치료도 못 받으러 가고. 근데 옛날만 해도 이게 이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수술 보증금을 내든지 상태를 보고 누군가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보증인이 있을 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아마 이제 집에서 병원 약국에서 약이나 타다 드시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소녀 이수진 누군가는 병 구원을 해야 되니까 병간호를 해야 되니까는 이제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었던 거죠. 어머니를 갖다가 이제 돌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게 뭐냐 얘는 갑자기 학교를 왜 안 오냐 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딱한 사정을 선생님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지역의 언론사에다가 이제 알렸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제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학교를 못 나오고 있다. 뭐 도와줄 일이 좀 없겠느냐. 그 언론사에서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언론사에서 아마 이걸 기사화 해가지고 성금을 주민들한테 그 지역사회에다가 이제 성금을 좀 모아가지고 십시일반
그 치료비를 갖다가 모아서 이제 수술을 했다. 뭐 이런 이제 하나의 그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행상을 하셨으니까. 예, 어머니가 넘어져서 다치셨으니까 이제 수입이 없었겠네요. 그렇겠죠. 이제 그렇고 이제 먼저 어렵겠죠. 이제 뭐 네 식구가 어머니 네 식구가 생활비도 그렇고 또 이제 애들 학비도 그렇고 다 이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뭐 언니가 가장 역할을 했다고도 하던데. 예. 그렇다 뭐 이제 알려진 이수진 후보가 이제 공개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네. 예, 언니가 이제 중학교 사환. 네. 사환이라는 것은 이제 교무실 같은데 에서 선생님들 어떤 잡무 처리도 좀 도와주고 청소도 하고 물도 좀 떠다 놓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지금은 다 아르바이트 학생이죠. 요즘 보면은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아마 월급으로 당시 돈으로 한 8만 5천 원 정도를 이제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이제 네 식구가 이제 생활을 하고 이수진 뭐 당신은 소녀죠. 네. 이수진 소녀도 이런 생활비를 좀 벌기 위해서 아마 학교 진학이 조금 뭐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공공하고 굉장히 공공하고 힘든 그런 청소년기를 이제 보냈는데 이러는 와중에서도 이제 나는 꼭 법관이 될 거다. 법관이 되겠다 하는 이제 꿈을 그때부터 계속 이제 다졌던 거 같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좀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이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꿈을 갖다가 이제 가졌던 것 같습니다. 8만 5천 원으로 내 식구가 생활하기가 그렇죠. 굉장히 뭐 쉽지 않았겠네요. 빡빡하죠. 그때 아마 뭐 옛날이나 물가가 지금하고 조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그 돈 갖고 살기에는 참 녹록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힘든 거죠. 예. 뭐 가정 환경이 그렇게 어려웠으면 이제 대학 진학이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수진 후보는 어떻게 현실의 어려움 이런 거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뭐 나도 꿈은 있으니까 꿈은 있고 학교 다닐 때 뭐 비록 시골 학교지만 나는 판사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학생이면은 그 아무나 그 꿈을 갖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나름 공부도 좀 잘하고 뭐 이래야지 그런 꿈을 꾸는 거지. 네. 저도 그런 꿈은 한 번도 꿔본 적이 없거든요. 판사가 되겠다는 꿈은. 그래서 이제 무작정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대 법대를 딱 목표를 세워놓고. 이수진. 예. 서울로 가서 내가 서울대 법대를 가겠다 해서 이제 혼자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디 기거할 때가 잠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어디 뭐 원룸을 얻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자취할 수 있는 보증금을 낼 만한 형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는 독서실, 옛날에 독서실을 갖다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의자를 갖다 밤에 되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없을 테니까는 의자를 모아서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하고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이제 눈치잠을 자는 뭐 친척들이 눈치를 줘서 눈치잠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 폐를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미안스러운 것도 있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뭐 친척들이라고 해가지고 생활이 다 그래도 윤택하리라고 또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눈치가 엄청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아무래도 미안한 감이 있고 어린 나이에 또 이때 또 이제 친구들이 또 자기네들 용돈을 막 모아가지고 또 이제 이수진 우리 후보의 이제 학원비 갖다가 대주는 아름답고 따뜻한 우정도 이제 하나의 사례로다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친구들이 볼 때는 공부 잘하고 싸가지 없으면 누가 돌아보질 않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애가 괜찮아. 진짜 나의 베스트 프렌드야. 자부심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야, 서울대 간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너무나 지금 가정 환경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어해. 야, 우리라도 돈을 모으자 해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얼마나 친구들의 그 우정이 좀 마음이 짠했겠습니까? 이수진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친구들도 굉장히 응원하는 모습. 아마 친척도 그렇고 주변에 이런 도움들이 이수진 후보를 좀 따뜻한 어떤 그런 판사로 정의로운 판사로 갈 수 있게끔 만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어렵게 그 진학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럼 목표로 했던 서울대학교 법대는 합격을 했나요? 아이고 그게 참 세상 일이 마음대로 잘 안 되듯이 당시에 이제 법대를 가기에는 성적이 좀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뭐 형편에
재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법대는 못 가고 이제 경제학과에 이제 진학을 합니다. 경제학과에 진학을 하는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예, 예.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 이건 이제 유시민 작가도 거기 나왔거든요. 맞아요. 유 작가님. 예, 같이 뭐 선후배 관계, 동과 선후배 관계가 될 텐데. 그래도 이제 판사의 꿈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경제학과를 가서, 그래, 나는 뭐, 이왕 일로 왔으니까 전공을 살려서 내가 경제학을 공부해서 경제학 교수가 되겠다. 아니면 뭐, 삼성이나 대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직장 생활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 나 그래도 판사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다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제 그 사법시험 공부도 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는 뭐 비록 못 갔는데, 졸업한 이듬해 1998년에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했던 판사의 꿈에 한 발짝 이제 좀 다가가게 됩니다. 그럼 사법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다 판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수진 후보는 사법연수원의 성적이 좋았나 보네요. 뭐 성적이 좋아야 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글쎄 옛날에는 뭐 이제 사법 시험에 붙는 게 뭐 한 60명, 정원이 70명, 지금은 뭐 1000명이 넘습니다만은 뭐 그랬을 때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그 1등에서부터 몇 등까지는 판사, 또 그 밑에는 이제 뭐 검사,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런 보직을 받게 됐었는 한때는 이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진 않고 이제 판사가 뭐 1, 3, 5, 7등이 판사면은 2, 4, 6, 8등은 이제 검사로 한다든지 뭔가 조금 좀 합리적으로 뭐 조율은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이수진 사법시험 합격자가 판사의 어떤 그런 보임이 됐다는 것은 그래도 그 인재들의 모임, 거기서도 또 굉장히 촉망받은 인재였던 것 같은데, 요즘 최근에 이제 지역에 보면은 동작구 내에서 보면은 이수진은 실력이 없어서 뭐 지방으로만 전전했다. 뭐 이런 낭설이 좀 있더라고요. 유언비어를 누가 막 만들었다. 예, 그래서 근데 그건 이제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이고, 그 이수진 지금 이제 후보입니다만은 후보가 첫 부임지가 서울중앙지법 지방법원이에요. 보통 그 판사들이 첫 보임지에 따라서 자기 실력, 사법연수원의 어떤 그런 성적에 따라서 첫 보임지가 막 정해지는 모양인데,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속이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적이 좋았다는 거죠. 이제 사법연수원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부산지방법원에 한 2년간 근무한 거 외에는 대부분 이제 우리 이수진 후보는 평판사 대부분을 갖다가 이제 서울 중앙지방법원, 뭐 서울 남부지방법원, 또 뭐 대법원, 이렇듯 서울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 차가 지나게 되면 이제 부장판사로 이제 승진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대전지방법원하고 이제 수원지방법원에 이제 부장판사를 했다. 요 정도 스펙이면은 뭐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판사나 그쪽에 좀 아시는 분들은 요거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뭐 다들 그렇더라고요. 뭐 참고로 얘기하면은 나경원은 첫 부임제가 부산이었어요. 부산. 서울이 아니네. 예. 우리 이수진 후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부임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데 그 나경원은 첫 부임제가 부산지방법원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인천을 거쳐서, 그리고 서울로 바로 온 것도 아니고 인천을 거쳐서 서울서 근무했는데, 실제 나경원은 판사로 재직한 게 한 9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평판사로 판사직을 그만뒀어요. 판사가 좀 버거웠나? 뭐 그럴 수 있죠. 자기가 거기서 이제 한계를 느꼈든지. 어쨌거나 그런 평판사로 있을 때 이회창한테 스카웃이 되죠. 이회창한테 스카웃이 돼서 이제 정계로 들어와서 이제 정치를 들어오는데, 어쨌거나 판사 이력만 보면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이수진 후보는 19년, 거의 20년을 갖다가 판사로 있었고, 나경원은 한 9년 평판사로만 있었고, 그것도 뭐 그냥 이렇게 서울, 인천,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통상 그 안에서 보면은 이수진 후보에 비해서 좀 외직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보는 거니까.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은, 자꾸 지역에서 실력이 없어서 지방으로만 겉돌았다 하니, 과연 그 말을 누가 퍼뜨렸을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퍼뜨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우린 이수진 후보를 좋아하니까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이 퍼뜨리고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요거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법연수원에서 한 자릿수 성적 등수를 유지해야지만 서울 쪽으로 발령이 난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엘리트라고 대충 알고 있긴 했었는데 그렇죠. 들리는 소리로는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판사로서 이수진 후보는 어떤가요? 그 판사들도 진보 또 뭐 보수 뭐 이런 쪽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이수진 후보는 어느 쪽인 건가요? 글쎄 뭐 이수진 후보는 일단은 굉장히 정의로운 판사였던 거는 같아요. 네. 근데 보면은 판사들은 보통 이제 판결로서 이제 그 모든 걸 말한다고 하는데 한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죠. 2009년에 이제 검찰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그거 이제 이수진 판사가 담당을 하게 돼 있어요. 이수진 판사가 이제 그 사건을 맡았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어린아이가 소녀가 네. 성폭행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수사검사가 네. 피해자에게 어떤 그 2차적 가해를 하지 않게 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피해 입은 상황을 갖다가 자꾸 두 번, 세 번을 갖다가 계속 이제 질문을 하고 아이가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건 좀 아니다. 이제 그 검사를 갖다가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근데 통상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게 관례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검사가 당시에 그 좀 인권을 갖다가 조금 이제 안 지켰다고 해서 그렇게 뭐 처벌받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제 이수진 판사는 검찰에다가 그 죄의 잘못을 엄중하게 묻고 피해자한테 1,300만 원을 갖다가 지급해라. 근데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판결이죠. 검찰이 그 피해자한테 돈을 지급해라. 그렇죠. 피해 보상금을 갖다 줘라. 검찰에다가 그 책임을 물은 거죠. 당신들 잘못했다. 그래서 이 판결의 의미는 앞으로 모든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인권을 존중해라. 인권을 지켜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가해자든 피해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냥 그런 게 없고 때로는 그 안에서 이제 물리적 폭행도 있었다고 하고 피의자들한테 뭐 반말하는 건 다반사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행을 갖다가 근절시키기 위해서 인권 중심의 수사를 해야 된다 하고 판결을 내린 게 있는데 일관되게 이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그런 이제 판결을 많이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피해자 소녀 그분이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그 소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가해를 가해가면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묻고 그 상황을 갖다 재현시키면은 그 학생은 2차 가해죠. 그 당연히 2차 가해죠. 그건요. 그거는 그 1차 가해에 못지않은 2차 가해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이죠.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을 중단을 해라. 그때 당시에도 카메라를 조작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녹화가 안 됐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하고 그게 4번이나 반복됐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검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요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수사 문화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성폭행 피해자 관련해서 진술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거를? 뭐 증언을 받을 때 뭐 교육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이제는 이 판례로 인해서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시스템이 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검찰 내에. 그렇죠. 그렇게 되고 직접 이제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검찰들이 그래서 거기서 또 증언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하나의 아까 굉장히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문화를 갖다 바꾸게 검찰의 수사 관행과 그 문화를 바꾸게 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우리 이수진 검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수진 후보가 판사 시절에 세상의 주목을 끌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내용이 뭐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수진 판사가 2016년부터 2017년 네. 그때 양승태가 이제 그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인데 대법원 내 민사 심층 연구조 뭐 이름이 조금 연구조라는 것도 뭔지 잘 좀 애매한데 그래서 연구관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연구관으로 근무하는데 이때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일제 강제징용 사건의 판결이 석연치 않게 지연되고 있다.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연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뭔가 있다는 것 같다가 이제 언론에다가 밝히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그 이탄희 판사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인사상의 문제 등등 해가지고 내부 고발 그 형식을 취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이탄희 판사하고 우리 그 이수진 판사들이 내부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 양승태 사법농단의 그 수사가 시작되는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전에는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추측만 했는데 내부에서 이수진 판사하고 이탄희 판사가 이렇게 탁 얘기를 갖다 외부에다 해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검찰이 수사할 명분도 생기고 법원에 대해서 수사하기가 좀 자기네들도 껄쩍지근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검찰도 수사할 명분이 생기고 판사들도 이제 대법원도 여기 대해서 이제 거부할 그런 명분이 없어지게 된 거죠 이제. 그 전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눈밖에 나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도대체 법원 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길래 대법원장의 눈밖에 나는 거죠? 하여튼 뭐 이수진 우리 이제 후보가 판사 시절에 어떤 그런 사법개혁 내부에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중심이 되는 뭐 그런 판결들을 좀 원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뭐 기득권 세력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법원 내에다가 진보적 학술단체,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단체를 하나 이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소장파,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이제 판사들과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이게 상고법원이 있습니다. 이 상고법원이 뭐냐면 이제 법원에 일이 많아요. 법원에 일이 많이 몰리는데 지금 이제 대법원으로서는 그걸 다 할 수가 없다, 일을. 고등법원하고 대법원 사이에 뭔가를 실무적인 판단을 하는 우리 3심제니까 3심할 수 있는 뭔가 상고법원 하나 두자. 그러면 이거는 2심에서 상고되는 판결만 할 수 있는 뭐 그걸 따로 두자는 겁니다. 고등법원하고 대법원 사이에 상고법원을 하나 둬가지고 이 사람은 어차피 3심제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이라는 곳은 지금 판사가 한 10명인가 뭐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은 옥상 옥이 돼가지고 아주 중요한 일만 하고 일부 실무적으로 막 오는 재판은 이 상고법원에서 거기서 처리를 하겠다. 거기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3심제니까 그렇게 되면 4심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만약에 대법원에 일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대법원 판사를 더 뽑아라 그냥. 근데 대법원 판사가 많아지게 되면은 대법원 판사들의 권위가 낙후되잖아요. 뭐든지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을 판사를 더 뽑는 거는 안 되고 일은 많고 하니까는 상고법원을 두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원 내부에서도 말이 많고 이건 좀 위헌적 요소가 있다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잘 추진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승태가 박근혜하고 이제 타협을 보게 되는 속된 말로 짜웅을 하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 박정희한테는 자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이제 상고법원을 하고 싶다. 박근혜는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대신 일본과의 그 과거사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제 하나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가 있고 이제 그 강제실용 노동자들의 그다음 뭐 피해 보상금이 있으니까 여기 재판을 갖다가 유리하게 해달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법리적으로 그게 안 되거든. 계속 시간만 끌었던 것 같아 이제 양승태가. 또 박근혜도 좀 잘 안 해줘. 이 상고법원을.
왜냐면 좀 그 위헌적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또 이수진 판사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반대 활동을 하죠. 법원 내에서도 제왕적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인사 전행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2016년도에는 판사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토론을 막 했던 모양이에요. 뭐 잘못 기억도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양승태가 야 판사들이 저렇게 모여서 뭐 말이 토론회지 그 대법원장 성토하는 거 아니냐. 이거 다 중단시켜라 했는데 그때도 이수진 판사가 그럴 수 없다. 아니 판사들 그 정도 어떤 의견 교환이나 토론도 못 하느냐 해서 이제 이걸 계속 진행하게끔 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승태 눈에는 뭐 눈에 가시죠 뭐 사사건건이 말도 잘 안 듣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그래서 완전 찍힌 거네요. 찍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이제.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3년 동안에 지금 20몇 차례에 대한 그 국회 보이콧이 있잖아요. 네. 국회를 일을 안 해. 그냥 발목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툭 하면 나가가지고 황교안 특히 되고 나서는